나는 그날을 잊을 수 없다. 회사 후배가 건네준 번호 하나, 단순한 장난처럼 건네받은 그 숫자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집어삼킬 줄은 꿈에도 몰랐다. 50을 넘긴 나이에 소개팅이라니 스스로도 우스웠다.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마음 한켠은 묘하게 설레고 있었다. 외롭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낸 적은 없었지만 사실 내 삶은 늘 비어 있었다. 처음 그녀를 마주했을 때 내 심장은 한 박자 늦게 뛰었다. 그녀는 생각보다 훨씬 젊었고 내가 상상했던 그 어떤 여자보다도 대담했다. 밝게 웃는 입술, 그러나 그 속에 숨어있는 눈빛은 내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낯선 남자의 마음을 단번에 꿰뚫어 보는 듯했다. 나는 당황했다. 젊은 여자가 왜 나 같은 중년 남자에게 이토록 적극적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것과는 별개로 나는 이미 그 눈빛에 사로잡혀 있었다. 나이와 경험은 무의미했다. 그녀의 웃음 앞에서 나는 그저 허약한 남자일 뿐이었다. 며칠 뒤 그녀는 거리낌 없이 나를 불러냈다. 새벽에도 쉴 새 없이 울리는 메시지. 오늘 밤 그냥 와요. 그 문장은 명령 같았다. 나는 망설였지만 결국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나 자신이 한심했지만 동시에 견딜 수 없이 끌렸다. 문을 열자 낯선 향기가 나를 덮쳤다. 달콤하지만 묘하게 쓰디쓴 향, 젊은 여자만이 뿜어낼 수 있는 관능적인 냄새. 나는 순간적으로 숨을 들이켰다. 거실 한쪽에는 와인 두 잔이 놓여 있었고 그녀는 맨발로 걸어나와 잔을 내밀었다. 빛바랜 조명 아래서 하얀 발등 위로 들이운 그림자는 도발적이었다. 나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길게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말은 짧았지만 시선은 길었고 행동은 더 노골적이었다. 나는 오랜 세월 잊고 있던 감각을 다시 깨닫고 있었다. 내가 나 자신을 다스릴 수 없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두려울 정도로 짜릿했다. 새벽녘 그녀는 무심히 휴대폰 두 개를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하나는 검은색, 다른 하나는 흰색. 나는 이유를 묻고 싶었지만 차마 말하지 못했다. 그녀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건 그냥 일 때문에 쓰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요. 그녀의 말투는 너무나 당연했지만 내 마음 속에서는 차가운 물이 끼얹어진 듯 의심이 피어올랐다. 그날 이후로 나는 잠들지 못했다. 새벽마다 휴대폰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을 떠올렸다. 그녀는 누구와 대화하는 걸까? 왜 두 개의 휴대폰이 필요한 걸까? 나는 답을 알 수 없었다. 그저 내 안에서 자라나는 불안이 점점 나를 잠식해 갈 뿐이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녀를 끊어낼 수 없었다. 내 나이에 다시 찾아온 이 감각, 잃어버린 청춘을 빼앗기듯 휘둘리는 이 욕망을 나는 부정할 수 없었다. 나는 이미 덫에 걸려 있었다. 사랑이라고 착각했지만 사실은 파멸을 향한 첫 걸음이었다. 그날 이후로 내 삶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회사에서 서류를 넘기던 손끝에도 동료의 잡담 속에도 늘 그녀의 그림자가 따라붙었다. 마치 내가 움직이는 모든 순간을 그녀가 감시하고 있는 듯 숨이 막혔다. 나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고 회식 자리에서도 술잔을 제대로 비울 수 없었다. 내 머릿속은 오직 그녀의 얼굴,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휴대폰 불빛뿐이었다. 새벽이면 그녀는 나보다 먼저 깨어났다. 내 곁에서 고요히 잠들어 있던 듯 하다가도 불현듯 눈을 뜨고 몸을 일으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검은색과 흰색 두 개의 화면이 동시에 켜지는 순간 내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모른 척 눈을 감았지만 빛은 내 눈꺼풀을 뚫고 들어와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녀는 숨죽인 듯 웃음을 흘리며 화면을 스쳐내렸다. 누군가와 주고받는 은밀한 기류가 방 안 가득 번지는 듯 했다. 나는 그때마다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굴욕감을 느꼈다. 궁금했다. 그녀가 나 몰래 대화하는 상대는 누구일까? 친구일까? 동료일까? 아니면 나처럼 또 다른 중년의 남자일까? 억지로 애써 눌러보려 했지만
의심은 불씨처럼 살아나 불길이 되어 번졌다. 어느 날은 그녀가 샤워하는 사이 몰래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싶은 충동까지 치밀었다. 하지만 내 손끝은 떨리기만 했다. 나는 감히 그 선을 넘지 못한 채 두려움에 사로잡혀 다시 눈을 감을 뿐이었다. 더 이상 애써 무시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다. 그녀의 집 현관 옆에 낡은 구두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분명 남자의 것이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그 크기와 모양은 명백히 내 것이 아니었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가 내 시선을 따라 구두를 발견했을 때 미소를 지으며 무심하게 말했다. 아, 그거요? 예전에 있던 거예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심장은 요동쳤다. 예전이라니 왜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걸까? 지워지지 않은 흔적은 언제나 의미를 갖는다. 그녀의 집 구석구석에는 내가 알 수 없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여전히 숨쉬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날 이후 나는 작은 것에도 예민해졌다. 그녀가 전화를 받을 때 방을 나가는 순간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낮은 웃음소리, 알아들을 수 없는 애교 섞인 말투. 그 소리는 칼날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귀를 막아도 이미 들은 것 같았고 듣지 못해도 상상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재생됐다. 그녀는 언제나 돌아와 내 옆에 앉았고 태연한 얼굴로 내 손을 잡았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그 손의 온기를 온전히 느낄 수 없었다. 그녀의 온기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내 피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은 그녀가 무심히 내뱉은 말에서 찾아왔다. 그 사람도 나한테 관심 있어요. 근데 나는 오빠를 선택한 거죠. 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가 말한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를 소개해준 인물, 내가 믿었던 연결고리였다. 그녀는 그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흘려놓았지만 내 귀에는 비수처럼 꽂혔다. 나를 그녀에게 연결해준 고리가 동시에 그녀와 또 다른 남자 사이의 통로였다니. 도대체 이 여자는 어떤 존재란 말인가? 사랑받고 싶은 여자? 아니면 여러 남자를 손바닥 위에서 가지고 노는 여우 같은 존재? 나는 점점 무너져 내렸다. 그녀와 함께 있어도 웃음 뒤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녀가 건네는 미소가 달콤할수록 나는 그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떠올렸다. 그녀의 집은 더 이상 아늑하지 않았다. 사소한 흔적 하나, 가볍게 울리는 전화벨 하나에도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곳은 안식처가 아니라 지뢰밭이었다. 나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나는 그녀를 떠날 수 없었다. 그녀의 젊음은 내 오랜 세월의 공허를 무참히 메워주고 있었고, 그녀의 웃음은 내 고단한 현실을 잠시나마 지워주었다. 내가 그녀를 붙잡는 게 아니라 그녀에게 매달려 있는 건지도 몰랐다. 나는 이미 중독이었다. 빠져나올 수 없는 미로에 스스로를 가둬버린 중독자였다. 어쩌면 나는 스스로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녀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걸. 그녀는 단지 또 하나의 먹잇감을 찾아낸 것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어리석게도 기꺼이 그 먹잇감이 되어주고 있었다. 그녀와 얽힌 시간은 짧았지만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기에 충분했다. 나는 의심과 불안을 애써 감추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러나 불길은 결국 터지고 말았다. 그날 그녀는 나를 불러냈다. 언제나처럼 무심한 얼굴로 앉아있던 그녀가 입술을 열었다. 나 임신했어요. 순간 내 귀가 멎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내 심장은 천천히 그러나 무겁게 내려앉았다. 임신. 그 한마디가 내 세상을 집어삼켰다. 나는 황망했다. 도망쳐야 한다는 본능과 책임져야 한다는 양심이 한꺼번에 나를 갈갈이 찢었다. 내 나이, 내 위치, 내 부모. 나는 도망칠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한 듯 담담하고 차가웠다. 나는 부모에게 알렸다.
결혼 정년기를 훌쩍 지나버린 아들이 겨우 여자를 만나 아이까지 가졌다고 하니 부모는 당황하면서도 속으로는 안도한 기색이었다. 이제는 결혼해야 할 때라고 상견례를 하자고 정식으로 자리를 만들자고 했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차일피일 핑계를 대며 만남을 미뤘다. 몸이 안 좋다, 시기가 아니다, 준비가 필요하다. 그 어떤 이유도 믿음직스럽지 않았다. 그 사이 그녀의 요구는 점점 늘어갔다. 임신했으니까 명품 가방 하나는 있어야죠. 결혼하면 집 명의는 반반이에요. 난 이제 일 못하니까 생활비 매달 줄 거죠. 나는 점점 기가 막혔다.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은 내게 족쇄였고 그녀는 그 족쇄를 이용해 나를 일감했다. 나는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내게 불쑥 말했다. 사실 나 이혼녀예요. 나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결혼을 앞두고서야 내 앞에 내던져진 진실. 이혼녀라니. 나는 황당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팔자려니 인생이 다 그렇지 뭐 그렇게 생각하려 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지독한 불신이 피어올랐다. 여자네 부모를 만났을 때 그들은 도리어 당부했다. 제발 우리 딸이 이혼녀라는 사실은 부모님께 알리지 말아주세요. 나는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았다. 결혼을 한다면서 내 부모를 속이라는 말인가? 나는 그 자리에서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다. 결혼은 둘만의 일이 아니라 가문이 문제인데 어떻게 이런 기만을 요구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결국 그녀를 끌고 가 서류를 떼게 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그녀는 이혼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여전히 법적으로 유부녀였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고 이혼 소송 중이라는 말만 늘어놓았다. 나는 서류를 붙잡고 눈앞이 아득해졌다. 그녀는 태연하게 말했다. 이제 곧 끝나요? 그냥 믿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나 나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었다. 내 발밑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해온 모든 말과 행동, 모든 웃음과 눈빛이 전부 거짓으로 뒤덮여 있었다. 나는 가족에게 사실을 알렸다. 부모는 결사 반대를 선언했다. 아들을 지켜야 한다며 이 결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단호히 잘라 말했다. 나는 무력하게 고개를 떨구었다. 내가 빠져든 것이 사랑이 아니라 파멸의 늪이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나는 그녀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했다. 임신이라는 족쇄는 여전히 내 목을 죄고 있었고 그녀의 젊음은 여전히 내 안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올랐다. 나는 분노와 욕망, 책임과 두려움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겨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내가 걸어온 길은 더 깊은 지옥의 문 앞에 불과하다는 걸. 는 그녀와의 관계를 끊어내고 싶었다. 머리로는 이미 끝났다고 외치고 있었지만 현실은 달랐다. 그녀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마치 내가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라도 되는 듯 끝끝내 매달리고 집착했다. 그리고 그 집착은 점점 광기로 변해갔다.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가 쏟아졌다. 거절하면 곧바로 메시지가 이어졌다. 내가 지금 당장 뛰어내릴 거예요. 당신이 응답하지 않으면 이 아이와 함께 사라질 거예요. 그 문장들은 전부 칼날이었다. 나는 숨을 고를 새도 없이 가슴을 후벼 파였다. 그녀는 내게 애원과 협박을 동시에 쏟아냈다. 아이를 낳으면 당신에게 줄게요. 하지만 지금은 나 혼자 못 버텨요. 나를 버리면 당신 인생 끝이에요. 그 말이 반복될수록 나는 그녀와의 관계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마치 내가 그녀를 감옥에 가둔 게 아니라 그녀가 나를 감옥에 가둔 듯 했다. 가족과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부모는 매일같이 나를 다그쳤다. 도대체 내가 왜 그런 여자한테 휘둘리느냐? 우리 집안을 완전히 망칠 작정이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의 분노와 실망을 정면으로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결국 나는 부모의 집을 나와 혼자 살기로 했다. 그러나 그 선택은 또 다른 파국의 시작이었다. 나는 전세 집을 구했고
그녀는 기어이 그 집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잠시 머무르는 듯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아예 눌러앉았다. 짐을 가져오고 옷장을 차지하고 냉장고를 채웠다. 나는 점점 벽 안쪽으로 밀려났다. 그 집은 더 이상 내 공간이 아니었다. 나는 내 삶에서 내쫓긴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광기는 더욱 노골적이었다. 회사 앞에 찾아오겠다는 협박, 내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울부짖는 목소리, 때로는 집안에서 자해를 시도하며 피 묻은 손목을 내게 들이대기도 했다. 나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그녀가 정말로 아이를 품고 있는 한 나는 그녀를 버릴 수 없었다. 그 아이가 나의 핏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나를 끝없이 죄어왔다. 그녀는 내 삶의 모든 균형을 무너뜨렸다. 회사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고 동료들은 눈치를 보았다. 그녀가 맘카페에 글을 올려 내 실명을 공개했을 때, 내 회사 이름이 그대로 언급되었을 때 나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블라인드 게시판에 내 이야기가 올라왔고 인사팀에서 해명을 요구했다.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내 사생활이, 내 치부가 온 세상에 낱낱이 드러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점점 더 과감해졌다. 이제 나는 당신 아내예요. 내가 왜 나가야 하죠? 나는 소름이 끼쳤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남의 아내였던 그녀가 이제는 내 아내를 자처하며 내 삶을 점령해 나가고 있었다. 나는 매일 밤 같은 악몽에 시달렸다. 도끼를 손에 쥐고 그녀를 향해 휘두르는 꿈. 그 꿈 속에서 나는 피투성이가 되었고 깨고 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내 분노와 공포는 고스란히 내 안에서 썩어갔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이미 내 삶의 한가운데 뿌리를 내렸다. 아무리 뽑아내려 해도 그 뿌리는 내 살점을 함께 찢어낼 것이다. 나는 점점 깊은 늪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 늪은 그녀의 웃음과 눈물, 위협과 애원의 목소리로 채워져 있었다. 나는 하루하루 버티며 스스로를 속였다. 조금만 더 버티면 끝날 거라고. 아이를 낳으면 달라질 거라고.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진짜 지옥은 아직 열리지도 않았다는 걸. 그녀의 배는 점점 불러왔다. 시간은 잔혹하게도 멈추지 않았고 결국 그날이 다가왔다. 나는 차라리 이 순간이 오지 않기를 바랐다. 아이의 존재가 현실이 되는 순간 내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늪으로 빠져들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출산을 앞두고 더욱 광기를 드러냈다. 내가 언제 병원에 갈지 모르니까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당신이 오지 않으면 난 이 아이와 함께 사라질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집요했고 집착은 날마다 더 짙어졌다. 나는 회사에서도 전화를 놓을 수 없었다. 언제 어디서든 그녀가 나를 불러낼 수 있기 때문이었다. 결국 그녀는 입원했다. 그리고 병실 안에서도 여전히 날 흔들었다. 나 죽을 거야. 애도 죽일 거야. 당신이 내 옆에 없으면 아무 의미 없어. 나는 병실 구석에 앉아 그녀의 광기를 바라보며 이게 현실인가 싶었다. 간호사가 그녀의 소란을 말렸지만 그녀는 되레 경찰을 불렀다. 내가 아니라 그녀가. 그 순간 나는 섬뜩한 깨달음을 얻었다. 그녀에게 나는 남편이었고 희생양이었으며 끝없이 물어뜯을 표적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가 태어났다. 내가 바라던 대로가 아니었다. 나는 부정하고 싶었다. 이 아이가 내 핏줄이 아니기를, 누군가 다른 남자의 아이이기를 바랐다. 그러나 검사 결과는 잔혹하게도 나를 배신했다. 아이의 혈액에는 내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날 밤 나는 병원 복도에서 벽에 머리를 박으며 울부짖었다. 친자라는 사실은 내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다. 그녀는 승리자의 눈빛으로 날 바라봤다. 이제 당신은 나를 버릴 수 없어요.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린 가족이에요. 그녀의 말은 쇠사슬이 되어 내 목을 감았다. 나는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산후조리원에서도 행패를 부렸다.
아기를 아는 채 자살하겠다고 소동을 부렸고 결국 조리원에서조차 쫓겨났다.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의 눈빛은 날 향했다. 나는 죄인이 된 듯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녀는 울면서 나를 붙잡았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내 잘못이 아닌데도 모든 잘못이 내 몫이 되어버린 듯한 무력감에 빠졌다. 결국 그녀는 다시 내 집으로 들어왔다. 나는 막아서지 못했다. 그녀는 아이를 앞세워 집에 눌러 앉았다. 아기 울음소리가 벽에 울려 퍼질 때마다 나는 도망칠 수도 없었다. 그녀는 아이를 무기로 나를 일감했다. 당신이 이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난 이 아이를 데리고 사라질 거예요. 그 대신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겠죠? 그녀는 내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나는 무너져 갔다. 회사에서는 피곤한 얼굴로 하루를 버텼다. 집에서는 지옥 같은 날들이 이어졌다. 그녀는 생활비를 요구했고 자동차를 사달라 했으며 끝없는 요구를 쏟아냈다. 나는 거절하지 못했다. 거절하는 순간 그녀는 아이를 품고 거리로 나가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이다. 매일 밤 나는 거울 속에서 낯선 사내를 보았다. 한때는 중년의 여유와 안정감이 내 얼굴에 묻어 있었지만 이제는 그 어디에도 남지 않았다. 눈 밑은 꺼졌고 입술은 말라붙었으며 두 눈은 공포와 분노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나는 내 자신을 알아볼 수 없었다. 나는 점점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있었다. 아이의 울음은 내게 희망이 아니라 공포였다. 그 울음은 내 인생이 이제 그녀와 끊어질 수 없음을 상기시켰다. 내가 죽을 때까지 혹은 그녀가 사라질 때까지 그 족쇄는 결코 풀리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녀의 웃음을 처음 본 순간? 그녀의 집 문을 처음 열었을 때? 아니면 내가 아직도 그녀를 완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일까? 나는 답을 알면서도 애써 모른 척했다. 왜냐하면 진실을 인정하는 순간 나는 내 인생 전체가 실패였음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여전히 꿈꿨다. 언젠가 이 모든 게 끝나고 다시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알고 있었다. 그 꿈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아이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채우던 어느 날 그녀는 무심하게 말했다. 출생신고는 아직 못했어요. 이혼한 지 300일 안에 나오면 전 남편 아이로 올라간다네요.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멍하니 그 말을 곱씹었다. 전 남편?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아직 그 남자의 아이로 기록된다는 건가? 나는 어이가 없었다. 내 아이가 내 아이로 불리지 못한다니. 그녀는 덧붙였다. 걱정 마요. 내가 알아서 처리할 거예요. 대신 그동안은 나 좀 편하게 해줘요. 차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나 혼자 이 아이 키우려면 힘들잖아요.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요구들은 끝이 없었다. 나는 고개를 떨군 채 지갑을 열었다. 돈이 해결책이 아님을 알면서도 거절하는 순간 그녀가 아이를 안고 어디론가 사라질까 두려웠다. 법적으로 알아본 결과는 더 참담했다. 유부녀가 총각과 만나 임신해도 형사적으로 처벌할 방법은 없습니다. 위자료 청구 정도나 가능하죠. 친자가 맞으면 양육비는 무조건 내야 합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내게는 사형선고처럼 들렸다. 나는 책상 위에 놓인 법률 서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궜다. 세상의 법은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 같은 사람에게 유리하게만 흘러갔다. 그녀의 부모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했다. 그러나 전화는 차단되었고 메시지는 읽히지 않았다. 나는 직접 그녀네 집을 찾아갔다. 집안의 인기척이 분명했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나는 초라한 사내처럼 현관 앞에 서성이다가 결국 빈손으로 돌아섰다. 그녀의 언니에게도 연락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다. 둘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우리는 몰라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녀의 가족에게 나는 그저 골칫덩이를 떠넘겨 받은 호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아이를 품은 그녀는 더욱 대담해졌다. 회사로 전화를 걸어 이 남자 총각 행세하면서 내 아이까지 가졌다며 헐뜯었다. 내 이름은 회사 복도마다 떠돌았다. 인사팀장은 내게 따로 불려왔다. 사생활 문제는 알아서 해결하세요. 회사까지 끌어들이지 마세요. 그 말은 내게 남은 마지막 안전망마저 흔들어 놓았다. 나는 점점 무너져 갔다. 밤이면 잠들 수 없었고 낮이면 눈을 감아도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나는 도망치듯 부모 집으로 돌아가기도 했지만 그곳도 내 안식처는 아니었다. 부모의 눈빛 속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다. 내가 왜 그렇게 멍청하냐? 왜 발을 빼지 못하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다. 내가 뽑아낼 수 없는 뿌리처럼 그녀와 아이는 내 삶에 얽혀버렸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가 나를 노려보며 중얼거렸다.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근데 당신이 나 버리면 난 애 데리고 같이 죽을 거야. 그러면 평생 내 탓이겠지. 나는 그 순간 숨이 막혔다. 그녀의 광기가 현실이 되는 순간 나는 진짜 살인을 저지를지도 몰랐다. 내 꿈속에서 도끼를 들던 그 손이 언젠가 현실이 될지도 몰랐다. 법은 나를 구하지 못했고 가족은 나를 지켜주지 못했다. 회사조차 내 등을 떠밀 뿐이었다. 나는 홀로 그녀와 아이 앞에 서 있었다. 어느 날은 아이의 작은 손가락을 보며 눈물이 솟구쳤다. 그 아이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었다. 그러나 아이의 존재 자체가 내게는 촉소였다. 아이의 울음은 내 죄책감을 부추겼고 동시에 내 무력함을 드러냈다. 나는 점점 더 깊은 구렁텅이에 빠졌다.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내 삶은 완전히 그녀의 손에 휘둘리고 있었다. 나는 다시 거울 앞에 섰다. 그곳에는 더 이상 인간이라 부를 수 없는 그림자가 서 있었다. 희망은 사라졌고 남은 것은 절망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내 앞에 놓인 길은 단 하나뿐이라는 것을. 그녀와 아이 그리고 나. 누군가는 반드시 사라져야만 이 지옥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아이의 울음은 이제 내 집안의 배경음악이 되었다. 낮과 밤의 경계가 사라졌고 나는 언제 어디서든 아이의 울음에 깨어났다. 그러나 더 지옥 같았던 건 아이의 울음보다 그녀의 목소리였다. 당신 회사 언제 끝나요? 왜 이렇게 늦게 와요? 나 혼자 애 보느라 죽을 것 같아. 생활비는 또 언제 줄 거예요? 차는 알아봤어요? 전기차 말고 수입차로 해요. 그녀의 요구는 점점 더 뻔뻔해졌다. 마치 내가 그녀의 하인이라도 되는 양 당연하다는 듯 지시를 내렸다. 나는 반쯤은 귀를 닫았다. 그러나 무시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아이를 무기로 삼았고 나는 그 아이를 볼모로 잡힌 죄수였기 때문이다. 회사에서는 내가 점점 피폐해지는 게 보였을 것이다. 동료들은 내 눈을 피했고 후배들은 나를 안쓰럽게 쳐다봤다. 복도 끝에서 내 이름이 오르내리는 걸 들을 때마다 나는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다. 인사팀은 더 이상 노골적인 경고를 하진 않았지만 나는 이미 투명한 낙인이 찍힌 상태였다. 나는 출근과 동시에 눈치를 받고 퇴근 후에는 그녀의 감시 아래 놓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맘카페에 글을 올렸다. 남편이라는 인간이 총각 행세를 하면서 나랑 아이까지 가졌다. 글은 빠르게 퍼졌고 그 안에는 내 회사 이름까지 적혀 있었다. 나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녀는 내 이름을 완전히 짓밟고 있었다. 회사 블라인드에까지 글이 올라왔다. 익명으로 달린 조롱 섞인 댓글들이 내 가슴을 짓눌렀다. 나는 모니터를 부수고 싶었지만 그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나는 결국 부모를 불렀다. 이 여자를 어떻게든 집에서 내보내야겠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집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더 끔찍하게 흘렀다. 그녀는 아이를 안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쫓아내려 해요. 폭행당할 뻔했어요. 경찰은 무력하게 상황을 정리하곤 돌아갔다. 아이를 안은 그녀 앞에서 그 누구도 강제로 쫓아낼 수 없었다. 나는 다시 부모 집으로 도망쳤다.
그러나 그곳마저 내 안식처가 되지 못했다. 부모는 지쳐 있었고 나를 바라보는 눈빛 속엔 원망과 체념이 섞여 있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내가 가진 어떤 말도 부모의 상처를 덮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여전히 내게 전화와 메시지를 퍼부었다. 새벽 2시, 3시에도 전화벨은 울려댔다. 지금 당장 와요. 안 오면 애 데리고 당신 회사로 갈 거예요. 그 협박은 현실이었다. 그녀는 실제로 아기를 안고 내 사무실 앞까지 찾아올 기세였다. 나는 벌벌 떨며 전화를 받았다. 알았어. 금방 갈게. 그 말은 내 자존심을 한껏 짓밟았지만 그 이상을 막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다. 점점 나는 내 자신을 잃어갔다. 내 집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었다. 그곳은 그녀의 본거지였고 나는 손님이자 인질이었다. 내 일상은 산산조각이 났다. 낮에는 회사에서 눈치를 보고 밤에는 집에서 그녀의 요구를 감당했다. 아이의 울음은 그 모든 것 위에 덮여 내 영혼을 갉아먹었다. 가끔 아이의 손가락을 잡으면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다. 이 작은 생명은 아무 잘못이 없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존재 자체가 내 삶을 망가뜨리는 촉수였다. 나는 아이를 아는 채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과 아이를 증오하는 마음이 동시에 내 가슴을 찢어발기고 있었다. 그리고 점점 위험한 상상이 내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칼날, 도끼, 베개. 나는 밤마다 그것들을 떠올렸다. 그녀와 아이가 없는 세상. 나 혼자 자유롭게 숨 쉬는 세상. 그 상상이 점점 달콤하게 다가왔다. 나는 두려웠다. 내가 언젠가 그 상상을 행동으로 옮기게 될까봐. 그녀는 내 속마음을 아는 듯 더 집요해졌다. 당신은 나 없으면 안 돼. 당신은 이미 내 거야. 이 아이도 내 거고 당신도 내 거야. 우린 절대 끊어질 수 없어. 그녀의 속삭임은 저주처럼 내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그날 밤 베개를 움켜쥐고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더 이상 사람으로 버틸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나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다. 거울 속에 비친 나는 퀭한 눈과 초췌한 얼굴로 겨우 숨을 쉬는 괴물이 되어 있었다. 밤마다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은 내 귀를 찢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내 뼛속을 후벼 팠다. 생활비 줘. 차 사줘. 나 지금 당장 필요해. 안 하면 회사로 갈 거야. 그녀의 협박은 반복이 아니라 이제 내 삶의 일상이 되어 있었다. 나는 어느 순간 그녀가 내 옆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구역질이 치밀었다. 그녀의 숨결, 그녀의 손길, 그녀의 눈빛조차 더럽게 느껴졌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그녀에게 묶여 있었다. 아이 때문이었다. 나는 아이를 품에 안을 때마다 죄책감에 짓눌렸고 그 아이가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았다. 회사는 이미 내게 등을 돌렸다. 복도 끝에서 내 뒷담화가 들려올 때마다 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누군가 내 이름을 거론할 때마다 나는 도망치듯 화장실로 숨어들었다. 내 존재가 조롱거리가 된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수모의 근원에는 그녀가 있었다. 그녀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아이를 아는 채로 내 회사 앞까지 올 듯한 태세였고 실제로 2번이나 건물 앞에서 전화를 걸어왔다. 나 여기 있어. 내려와. 안 내려오면 이 아이 안고 들어갈 거야. 나는 떨리는 손으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그 순간 내 인생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집에서는 더 끔찍했다. 그녀는 아이를 방치하듯 눕혀두고 스마트폰만 붙들고 있었다. 낯선 남자와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듯한 표정.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았다. 그녀의 2개의 휴대폰은 밤새 불빛을 토해냈고 나는 이불 속에서 이를 갈았다. 그 순간마다 내 머릿속에는 도끼가 번쩍였다. 내가 그 도끼를 쥐고 그녀의 머리를 내리치는 장면이 생생하게 재생되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술에 취해 들어왔다. 비틀거리며 아이 곁에 쓰러지듯 눕더니 나를 노려보았다.
당신은 절대 나 못 버려. 나랑 이 아이 없으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난 이미 당신 이름으로 세상에 다 퍼뜨렸어. 이제 빠져나갈 수 없지. 그녀의 입가에 맺힌 웃음은 사악했다. 나는 숨이 막혔다. 내 안에서 무엇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건 공포가 아니라 폭발 직전의 분노였다. 부모조차 더 이상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내가 불러들인 여잔데 내가 책임져라. 그 말은 내게 최후의 사형 선고 같았다. 나는 혼자가 되었고 그녀와 아이만이 내 현실이었다. 그러나 그 현실은 지옥이었다. 아이의 울음이 한밤중에 터져 나왔을 때 나는 잠시 멍하니 그 작은 얼굴을 내려다봤다. 아무 죄 없는 생명. 그러나 그 울음소리가 내 귀에는 비웃음처럼 들렸다. 너는 내게서 벗어날 수 없어. 나는 손에 들린 우유병을 떨어뜨릴 뻔했다. 내 안에서 악마가 속삭였다. 끝내라. 지금 끝내면 자유다. 나는 베개를 움켜쥐었다. 내 손이 떨렸고 숨이 가빠왔다. 그녀가 곤히 잠든 얼굴이 보였다. 한 번, 단 한 번이면 된다. 그녀의 숨을 끊고 아이를 내려놓으면 나는 다시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내 안의 마지막 인간성이 내 손목을 붙잡았다. 나는 베개를 내려놓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어깨가 들썩이며 눈물이 쏟아졌다. 나는 이미 살인을 저지른 자와 다름없었다. 내 상상 속에서 그녀를 수백 번 죽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런 나를 비웃듯 말했다. 당신은 결국 못해. 당신은 나한테 묶여서 평생 내 발밑에 기어다닐 거야. 나는 그 말이 맞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선택한 건 아니었지만 나는 이미 그녀의 덫에 걸려든 짐승이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삶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이 지옥은 언젠가 반드시 터져버릴 것이고 그 끝은 피로 물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날은 금요일이었다. 유난히 지친 하루였고 회사에서조차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당했다. 내 책상 위에는 처리 못한 서류들이 쌓여 있었고 내 이름은 더 이상 회의에서 거론되지 않았다. 퇴근 시간이 되었지만 나는 집에 들어가기조차 싫었다. 그녀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아이의 울음이 집안을 가득 메우고 있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 문을 열자마자 나는 무너졌다. 거실 한가운데 그녀가 술에 취한 채 아이를 바닥에 내려놓고 있었다. 작은 아기는 힘겹게 몸을 뒤척이며 울고 있었고 그녀는 스마트폰을 붙잡고 키득거리고 있었다. 뭐 하는 거야? 내가 소리치자 그녀는 비틀대며 나를 노려보았다. 내 애야. 내가 어떻게 하든 상관하지 마. 그 순간 내 눈앞이 하얘졌다. 나는 아이를 품에 안아 소파 위로 올려놓았고 그녀의 손목을 붙잡아 흔들었다. 제발, 제발 그만 좀 해. 그러자 그녀는 피식 웃으며 내 얼굴에 침을 뱉었다. 내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넌 그냥 내가 고른 장난감이야. 버리면 끝이지. 그 말은 내 심장을 도끼로 찍는 듯 했다. 나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녀를 벽으로 몰아붙였다. 숨이 거칠어졌고 손이 떨렸다. 지금 당장 꺼져. 나랑 애 앞에서 사라져. 그러나 그녀는 오히려 더 크게 소리쳤다. 살려주세요. 이 사람이 나 죽이려고 해요. 이웃들이 놀라 문을 두드렸고 곧 경찰이 들이닥쳤다. 아이 울음, 그녀의 비명, 경찰의 고함 소리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나는 저항하지 않았지만 경찰의 손에 팔이 꺾인 채 바닥으로 눌려졌다. 차가운 수갑이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내 인생이 끝났음을 알았다. 파출소에서 그녀는 울부짖으며 나를 가해자로 몰았다. 저 사람 때문에 애까지 위험했어요.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고 내 안의 모든 힘이 빠져나갔다. 경찰은 형식적으로 조사를 했지만 상황은 그녀의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흘렀다. 임산부였고 이제는 갓난아이의 엄마였기 때문이다. 나는 가해자였고 그녀는 피해자였다. 그날 이후 내 이름은 완전히 더럽혀졌다. 회사에도 소문이 퍼졌다.
애 엄마를 폭행한 인간. 나는 더 이상 출근할 수 없었다. 눈총은 칼날 같았고 나를 찌르는 말들은 숨을 쉴 수 없게 했다. 결국 나는 사직서를 내밀었다. 그녀가 원하던 대로였다. 나는 직장을 잃었고 그녀의 집에서조차 쫓겨났다. 법원까지 사건은 이어졌다. 그녀는 양육비를 요구했고 나는 아무리 부인해도 아이가 내 친자라는 검사 결과가 뒤따랐다. 판사는 무심하게 말했다. 아이의 권리를 위해 피고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나는 무너져 내렸다. 내 삶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다. 그녀와 아이, 그리고 그 모든 지옥이 법적으로도 나를 묶어버렸다. 법정을 나오며 그녀가 내게 속삭였다. 봤지? 너는 이제 평생 내 밑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어. 나는 내 인생을 끝까지 쥐고 흔들 거야. 그녀의 웃음소리가 귓가에서 메아리 쳤다. 나는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었다. 그날 밤 나는 술에 취해 거리를 헤맸다.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고 차가운 밤 공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내 손은 주머니 속에서 떨리고 있었다. 칼. 그것만 있으면 끝낼 수 있었다. 그녀도 나도 이 지옥도. 그러나 마지막 순간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작은 손가락, 연약한 울음. 나는 길 한가운데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이미 끝났지만 그 아이만큼은 끝나지 않기를 바랐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 직장도, 명예도, 부모의 신뢰도, 그리고 내 스스로에 대한 존엄도. 남은 것은 오직 하나, 그녀와 아이였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내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돈을 벌어 양육비를 내는 기계일 뿐이었고 그녀는 그 위에서 비웃으며 나를 밟아 누르고 있었다. 법원 판결이 난 이후 나는 더 이상 그녀와 직접 얼굴을 맞대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를 핑계 삼아 끊임없이 연락했지만 이제는 대꾸할 힘조차 없었다. 한 통, 두 통. 처음엔 무시했지만 결국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내 휴대폰 화면을 가득 메웠다. 나는 휴대폰을 꺼버렸고 그 순간 세상과 단절된 듯한 기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나는 방 한구석에 앉아 술을 들이켰다. 텅 빈 전셋집, 커튼조차 없는 창문 너머로 밤거리가 보였다.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떠들며 살아가는데 왜 나만 지옥에 갇혀 있는가? 나는 묻고 또 물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다시 찾아왔다. 아이는 품에 안겨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전보다 훨씬 지쳐 보였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여전히 독이었다. 양육비 더 줘. 이 돈으로는 택도 없어. 내가 더 벌어와.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터져 나왔다. 미친 듯이 웃다 나는 결국 눈물을 흘렸다. 내가 왜 내 밑에서 평생을 허덕여야 하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녀는 비웃으며 대꾸했다. 내가 날 만난 게 잘못이지. 내가 나한테 걸려든 순간 내 인생은 끝난 거야.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걸. 나는 아이를 데려가려 했으나 법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녀는 법과 세상의 시선이라는 무기를 쥐고 있었고 나는 빈손이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였다. 사라지는 것. 나는 유서를 썼다.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이 아이에게 아버지라 불릴 자격이 없어 떠납니다. 내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었고 그 선택은 모두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만큼은 잘 살아주길 바랍니다. 내 마지막 부탁입니다. 칼을 손에 쥐었을 때 손이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했다. 온몸에 평온이 스며들었고 그동안의 지옥 같은 기억들이 스쳐갔다. 그녀의 웃음, 부모의 눈물, 회사 사람들의 비웃음, 아이의 울음. 모두가 한순간에 흩어졌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나는 다시 아이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 작은 손가락, 아직 말도 못하는 눈빛. 나는 칼을 내려놓았다. 죽을 수 없었다. 내가 죽으면 그녀의 승리가 될 것이 뻔했다. 그리고 아이는 끝내 그녀의 손에 길러질 테니까. 나는 다른 선택을 했다. 그녀가 잠든 새벽,
나는 집을 나섰다. 통장을 비워 아이 앞으로 송금하고 내 이름이 적힌 모든 기록을 지워나갔다. 전화번호, 주민등록, 직장 이력. 나는 내가 가진 모든 흔적을 없앴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향했다. 버려진 시골 마을, 낡은 오두막. 나는 거기서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갔다. 농사를 지으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밤마다 술을 들이켜며 눈을 감으면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아이가 지금은 몇 살일까? 어디에서 울고 있을까? 나는 알 수 없었다. 세월은 흘렀다. 머리카락은 휘어졌고 주름은 깊어졌다. 그러나 내 안에서 여전히 불타는 건 그날의 기억이었다. 나는 도망친 게 아니라 유배된 거였다. 스스로를 벌주며 살아가는 유배. 가끔 도시로 나가면 비슷한 또래 아이들을 본다. 그럴 때마다 나는 눈을 돌린다. 혹시 그 중에 내 아이가 있을까? 그러나 다가갈 수도 확인할 수도 없다. 나는 이제 그 어떤 권리도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나는 안다. 내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다. 그녀는 여전히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을 것이고 아이도 어른이 되어 세상 속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 그들의 그림자조차 밟을 수 없다. 내가 남긴 것은 오직 상처뿐이었으니까. 이제 내가 바라는 건 단 하나다. 그 아이가 내가 못다 산 삶을 대신 살아주길. 내 피와 살을 이어받았지만 내 불행까지는 닮지 않기를. 그리고 언젠가 내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진짜 자유가 찾아올 거라는 걸 믿으며